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죠. 자, 이제 두 번째, 조세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다시 우리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느냐,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구분을 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쓸 거냐 이야기예요. 사용처가 따로 없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세. 자,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써야 될 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돈들, 그걸 보통세라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보통세 명목으로 걷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놨다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대신 아예 사용처를 딱 정해놓고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목적세라고 하는데, 현행 국세, 지방세 통틀어서 목적세는 딱 5개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하고 지방교육세, 요 5개가 목적세인데, 우리가 국세는 그냥 앞자만 따서 교교농이라고 외울 거고 지방세는 지지라고 외울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확하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목적세는 요 앞에 나와 있는 글자들이 전부 다 목적이에요. 사용처예요. 그러니까 교육세는 어디에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에.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교통과 에너지, 환경.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개발과 시설 유지하는데,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세금은 무슨 세 이렇게 쓰죠? 그때 요 세자 앞에 나와 있는 글자가 사용처면 목적세, 그렇지 않으면 보통세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취득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취득하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내는 거죠? 사용처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보통세. 자, 상속세.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죽이는 데 쓸 거예요? 그렇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보통세. 사용처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교육세 보세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죠?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러니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라 세금 걷어서 어디에 쓰겠다? 교육에 쓰겠다.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개발을 해야 되니까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학교를 만든다거나 기자재를 충당한다거나 여기에 쓰는 돈들이에요. 이 돈이. 그 다음에 환경 문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근데 환경 오염의 가장 주범이 누군지는 아시죠? 자동차예요. 그래서 배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통이나 에너지를 관리를 해서 환경 보호를 하자. 그 다음에 과거에 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농어촌이 굉장히 피폐됐죠. 그래서 농어촌을 보존해 주자. 그래서 모아놓은 돈들. 그 다음에 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여기서 시설이 뭐냐면 소방시설이거든요. 소방시설. 그러니까 소화기라든지 소화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소화기 다 설치돼 있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보면 소화전 다 설치돼 있죠. 이러한 비용들. 요건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안 쓰여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의 전가 유무에 따라서 다시 직접세하고 간접세로 나누어지는데, 요건 뭐 시험지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은 납세자라 그래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세금을 뭐 하는 사람? 납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한다고 해서 담자를 쓰는 거예요. 납부한다 그래서 납자를 쓰는 거고. 아셨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일치하면 직접세, 이 두 사람이 다르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담세자. 누구 손으로 냅니까? 납세자.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면 직접세.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은 간접세.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왜 내는 세금인지는 아세요? 참고로. 취득세는 왜 내는 세금이에요? 취득을 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니까. 그러면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소득세는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아니 내내 다 해놓고 왜 여기서 멈추냐고요.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요? 우리 부가가치세 영어로 쓰면 어떻게 써요?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많이 보셨을 건데 마트에서 물건 사가지고 이렇게 영수증 보면 맨 밑에가 VAT 나와 있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뭐 VAT 나와 있고 우리가 뭐 사은품 받을 때도 VAT 별도 뭐 이런 것도 적혀 있잖아요. 그거 다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왜 VAT냐면 V가 밸류예요. 밸류. 가치. A가 add예요. 증가. T가 tax고. 그러니까 가치가 증가하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이야기인데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부가가치세가 붙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 그 다음에 드시는 커피, 음식, 영화, 문화 전부 다 택시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현상들이죠. 전부 다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 거예요. 왜?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창출이 돼 있는 거죠. 음악, 책 전부 다 부가가치가 다 창출이 된 것들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이걸 실무에서는 보통 줄여서 부가세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낸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왜 내는지를 몰라요. 부가세라는 것은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지 마세요. 부가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다른 말이에요. 물론 정확히 용어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대화를 해도 되지만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절대 줄임말 쓰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는 글자 그대로 가치가 창출이 됐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지 부가세는 아니에요. 부가세는 조금 있다가 나올 건데 다른 세금에 더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냥 다른 세금에 추가해서 내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 거고 부가가치세는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고. 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다 부가가치세가 다 붙는 거예요. 몇 프로가 붙어요? 10%가 붙는데 여러분들 그 부가가치세 누가 내는지 아세요? 사업자가 내요. 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만들어진 물건을 뭐 합니까? 판매를 합니다. 이걸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는요. 대가를 지불을 하죠. 그 대가 안에가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로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요. 소비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왜? 이 사람이 사용할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직접 내요? 아니죠.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담세자고 이 사람이 납세자인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러한 식으로 가는 게 간접세. 근데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는 다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죠? 내가 직접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직접세에 해당하는 거고. 간접세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어떤 물건인지 아세요? 부가가치는 어떻게 생기는 거다?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죠. 그건 부가가치가 없겠죠. 부가가치세가 없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건 실무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네? 돈? 요즘 귀에 살쪄가지고 제가 안 들려요. 뭐라고요? 물. 또. 근데 물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물은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죠. 원래 있던 거죠.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근데 수돗물은 붙어요. 왜냐면 정화를 시켜서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건 만들어진 물로 봐요. 가장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땅은 인간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붙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10% 붙여서 거래를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부동산을 10억에 사요. 이 부동산을 10억에 사는데 요 건물 쪽이 4억이고 요 토지 쪽이 6억이에요. 그래서 총 10억에 거래한다. 그러면 실제 거래 금액은 10억 4천만 원이라고요. 알고는 계시라고요. 왜? 여기만 부가가치세가 붙을 거니까. 건물은 인간이 만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가가치세가 붙지만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잘 써야 돼요. 단 이 건물이 주택일 때는 정책적으로 면세를 해줘요. 그래서 주택에만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 거래하거나 공장 등을 거래할 때는 여기에 10%를 항상 붙여야 돼요. 그러면은 건물 가격을 높게 잡게 되면은 거래 금액이 커지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건물 가격을 되도록이면 낮게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시원 같은 경우 거래를 할 때 계약서 쓰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알고는 쓰셔야 돼요. 네,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러면은 배추는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부가가치세가. 배추. 안 붙어요. 여러분들 배추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있던 걸 가져다가 키운 것 뿐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배추를 사가지고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치가 되죠?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래서 그 김치를 사가지고 와서 김치찌개를 끓입니다. 김치찌개는 부가가치세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화력이 가해지는 순간부터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김치 살 때하고 볶은 김치 살 때하고 가격이 달라요. 잘 봐보세요. 그냥 김을 살 때하고 구운 김을 살 때하고 가격이 달라요. 구운 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마른 멸치하고 볶은 멸치는 가격이 달라요. 부가가치세 10%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생겨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좀 잘못됐죠. 소비자 가격 안에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내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알게끔 하려고 마트부터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별도 표시해 주도록 돼 있어요. 명세서에. 그래서 보면 공급가액 얼마, 부가가치세 얼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총계 얼마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아마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50달러 해가지고 딱 가격표가 붙어 있죠. 계산할 때 그때 50달러 플러스 부가가치세예요. 계산할 때. 그러니까 계산하면서 아 내가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산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숨기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부가가치세가 여러분들 몇 프로예요? 10%거든요. 만약에 이걸 11%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겠죠? 판매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 판매가에 포함돼서 지금 이루어지니까. 누가 요걸 얻어먹어요? 그렇죠. 얘가 요걸 얻어먹겠죠. 그러니까 국가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거둘 때 정말 편한 게 간접세예요. 세금 거둘 때 편한 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장난을 쳐요. 네, 그런가 보다 하시고 뭐 그거 외에 우리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뭐가 있느냐? 뭐 술값에 포함되어 있는 주세, 담배값에 포함되어 있는 담배 소비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처럼 고가의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 소비세. 그래서 가끔 보면은 개소세 인하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면 차값이 좀 싸진다. 그게 세금 인하 효과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참고로 주세는 국세고 담배 소비세는 지방세니까 뭐 술 먹거나 담배 피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지 몸 희생해서 국가에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가 보다 하세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울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고 다 직접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세금은 목적세하고 간접세는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몇 개 배울 거니까 5개 배울 거니까 5개 외우시고, 그 다음에 목적세 따로 5개 외우시면 총 10개의 세금을 외우는 거죠. 따지고 보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가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글자 그대로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 세액이라 그래요. 글자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는 지금 이 382페이지에 나와 있죠? 382페이지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하면 세율을 곱하면은 세액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요게 계산식이에요.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계산식이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이 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세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나요? 자, 그때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누어져요. 가액으로 표시하면은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하면은 종량세. 그 다음에 비율로 표시하면은 정률세, 금액으로 표시하면은 정액세.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어요. 그냥 가액이냐, 수량이냐, 비율이냐, 금액이냐.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입니다. 일부만 종량세, 정액세 구조로 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동차세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CC당으로 계산해요. 배기량. 그러니까 가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CC당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죠. 또 주민세 있죠. 주민세. 여러분들 내시는 주민세.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전부 다 종가세, 정률세 구조로 가요. 자, 이건 어렵지 않죠? 글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니까.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다시 과세 표준을 잡을 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잡을 거냐. 물건 중심으로 잡으면 물세, 사람 중심으로 잡으면 인세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을 할 때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비례세라고 하고 증가되는 세율을 적용하면 누진세라고 합니다. 자, 요걸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쪽을 잠깐 볼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고 C라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A는 4억짜리고 B는 3억짜리고 C는 2억짜리예요. 근데 A는 갑이 소유하고 있고 B도 갑이 소유하고 있고 C는 갑과 을의 공동명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4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3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2억에다가 세율 곱해가지고 세금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내는 방법. 자, 세금 계산할 때 사람 보고 계산했어요? 물건 보고 계산했어요? 물세. 그러지 맙시다. 누구 건지 봅시다. 봤더니 갑과 을의 거네요. 그러면 갑의 걸 다 묶어봅시다. 묶었더니 A, B, C의 절반 8억이네요. 여기에 세율 곱해가지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을의 것은 1억이죠? 여기에 세율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요게 인세. 자, 어렵지 않죠? 그냥 누구 건지에 관심 없다. 누구 건지 상관없이 그냥 물건 하나씩 계산해라. 물세. 누구 건지를 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합산을 하고 하나를 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람 보고 계산을 해라. 그게
인세. 자, 그때 지방세는 물세별로,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자,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예외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원칙만 생각하세요. 국세는 인별로 계산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서울, 대전, 부산에 있다. 합치면 지역별로 낫이 나눠야죠. 지방세 같은 경우는 그게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마다 계산을 해서 그 지역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물건별로. 근데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왜? 국가 전체를 하나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 보고 계산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세는 어디에서 부과한다 그랬어요? 세무서인데 그 사람 주소지에서 부과한다 그랬죠? 왜? 사람 보고 계산하니까. 하지만 지방세는요. 물건 있는 곳에서 부과한다 그랬잖아요. 물건 보고 계산하니까 그래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여기 보여요? 글자? 그래요? 나만 안 보이나? 자, 두 번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에다가 4%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요게 뭐예요, 이게? 세율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로 표시되어 있다?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비율로 표시되어 있다? 비율. 그래서 정, 율, 세. 됐나요? 두 번째.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해, 안 변해요? 어떻게 변해요, 이거? 안 변하죠? 고정돼 있잖아요. 비, 레, 세. 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취득세는 정률세이면서 비례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소득세로 가면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소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6에서 45% 세율을 곱합니다. 자, 요게 뭐예요? 세율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비율로. 그러니까 정, 율, 세. 됐나요? 두 번째, 세율이 고정돼 있다, 늘어난다. 늘어난다. 누, 진, 세. 됐죠? 자,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등록면허세를 배우시게 되면 말소 등기를 배울 거예요. 말소.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말소를 하면 건당 6,000원씩 계산을 해요. 한 건 말소할 때마다 6,000원씩 계산을 해서 세금 냅니다. 자, 요게 세율이에요. 자, 일단 금액으로 표시했다, 비율로 표시했다. 금액. 그러니까 정, 액, 세. 금액. 두 번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비, 레, 세. 구분할 수 있겠어요? 어렵진 않죠? 자, 표시 방법이 비율이면 율자를 써서 정률세, 금액이면 액자를 써서 정액세. 그게 딱 고정돼 있으면 비례세, 늘어나면 누진세. 됐죠? 자,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금은 계산식이 어려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쉬워야 돼요. 왜? 왜 쉬워야 돼요? 일반인이 내니까. 전문가가 내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내니까 쉬워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비례세가 쉬워요? 누진세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근데 왜 누진세를 만들어 놨을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만들어 놨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례세하고 누진세의 특징을 좀 살펴볼 건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누진세의 특징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누진세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진세를 설명을 좀 드리면 현행 소득세 누진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 누진세가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자, 최소 지금 몇 프로에서 6%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45%까지 돼 있어요. 아셨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거보다 하세요. 그런 거보다 하시면 되는데 자 보죠.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면 1,200만 원, 4,600만 원, 8,800만 원, 1억 5천만 원, 3억, 5억,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계단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칸은 몇 프로? 6%, 그 다음 15%, 그 다음 24%, 그 다음 35%, 그 다음 38%, 40%, 42%, 45%. 자, 제일 낮은 게 몇 프로? 6%. 제일 높은 게 몇 프로? 4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단계? 8단계. 초과 누진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앞으로 0.6에서 3%까지 6단계 누진세입니다. 초과자 빼고 설명할게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그림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몇 칸으로 쪼개라? 6칸으로 쪼개서 제일 낮은 칸은 0.6, 제일 높은 칸은 3%. 됐죠?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때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계산은 점프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이하면 첫 번째 계단이니까 몇 번 계산하라고요? 한 번. 4,600만 원 이하면 두 번째 계단이니까 두 번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가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1,000만 원에 6에서 45%다. 그러면 몇 번째 계단? 첫 번째 계단이니까 6%만. 자, 2,000만 원이다. 2,000만 원에 6에서 45%다. 몇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이니까 몇 번 계산해라? 두 번.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인 얼마? 1,200. 여기까지는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200은 6%. 자, 이제 1,200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얼마까지 가야 돼요? 2,000까지 가려면 얼마? 800. 800에 15%. 이렇게 가요. 됐나요? 네. 자, 5,000만 원이다. 그럼 몇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으니까 몇 번 계산하라고요? 세 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계단 얼마? 1,200에 몇 프로? 6%.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죠? 얼마 필요해요? 그렇죠? 빼기 잘하시네요. 3,400. 46 빼기 12 하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프로? 15%. 자, 그러면 12에다가 34를 더했으니까 얼마? 46까지 달려왔네요. 그러면 46에서 50까지 가려면 400이 필요하죠? 400에 24%.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요게 누진세예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계단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여기까지는 계산한 다음에 15%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1,200까지의 6%면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칸에 보세요. 얼마 플러스? 72만 원 플러스 초과분의 15%. 아셨어요? 그러면 세 번째 칸에 간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계산한다는 소리죠? 그죠? 요 두 개 계산한 게 582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60만 원 나올 거고 여기에 72만 원 플러스 120만 원이니까 192만 원 나오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르겠고 네. 그런다 치고 자, 그럼 보죠. 1억에 4%예요. 얼마?
야, 너 부동산 거래 하실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1억에 4%면 400만 원, 2억에 4%면 800만 원. 됐나요? 자, 보세요. 몇 배? 몇 배? 똑같은 크기로 움직이게끔 해주는 세율, 비례세. 자, 1,000만 원에 6에서 45% 계산하니까 60만 원. 근데 2,000만 원에 6에서 45% 계산하니까 192만 원. 몇 배? 몇 배? 그렇죠. 차이가 확 나죠? 이제 요게 누진세. 차이점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누진세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과세 표준이 늘어나면 세율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동시에 곱하기인데 동시에 늘어나면 얘는 엄청 많이 늘어나죠. 그죠? 이런 구조로 가요. 그러면 왜 이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보시면 비례세하고 누진세를 이렇게 놓고 보면 차이점이 뭐냐면 비례세는 반듯하게 가는 반면 누진세는 대각선으로 가는 방향이거든요. 누진세는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점이 있어요.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이만큼, 돈이 적은 사람도 이만큼. 형평성이 어긋나요. 이걸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입니다. 살 수 있어요? 아, 못 살아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살아요. 되게 힘들게. 그 사람한테 1,000원을 내라 그래요. 1,000원을. 한 달 생활비가 10억인 사람한테 1억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둘 다 10%죠? 이게 평등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한 달 생활비가 10,000원인 사람한테 1,000원은요, 10%여도 목숨값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10억인 사람한테 1억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안 죽어요. 이게 벼룩의 간을 빼먹는 일이잖아요. 그걸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냥 사람을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런 식으로. 즉 무슨 말이냐? 자, 이 면적하고 만약에 이 네모가 동일하다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자, 유리컵에다가 딱 절반의 물을 따른 다음에 반드시 놓으면 이 모양이지만 흐르지 않게끔만 기울이면 이 모양이에요. 결론은 결과값은 동일하다고요. 그러면은 과정이 중요한 건데 없는 사람한테 이 비율은 거의 목숨값이지만 있는 사람한테 이 비율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비율이다.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 똑같은 비율을 걷는 게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죽을 때 싸갈 거 아니니까 있는 사람한테 더 걷자고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더 걷었으면 없는 사람한테 덜 걷으면 되잖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뭐 하자는 이야기냐면 돕고 살자고요. 돕고. 그게 누진세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누진세는 화살표가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죠. 화살표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누진세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진세는 왜 만들어 놨느냐? 뭐 하기 위해서? 돕고 살자고. 누구끼리? 누구끼리 돕고 살아야 돼요? 사람끼리. 그래서 인세로 갈 때 누진세예요. 인세로 갈 때. 사람 보고 계산할 때는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왜? 사람은 다 능력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물건 보고 계산할 때는 능력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에다가는 그냥 비례세가 원칙인 거고 원칙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칙이.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가볼게요. 자,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세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소득 재분배라 그래요. 소득 재분배인데 있는 사람한테 뺏어서 없는 사람을 채워주겠다 이 구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구간에 들어가면 짜증이 확 밀려오죠. 남들 10시간 잘 때 나는 1시간밖에 안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었더니 이만큼 더 내래요. 누구를 위해서? 생판 얼굴 보지도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짜증이 날 만도 하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정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는 돈을 벌었을 뿐이고,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내야 되냐 이거죠. 내가 가만히 앉아서 번 것도 아닌데.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적게 버는 게 목적이다. 많이 버는 게 목적이다. 대신 세금은 적게 내는 게 목적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비례세는 널판지에다가 딱 가운데다가 받침대를 놓는 구조.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도 딱 그만큼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2배 움직이면 여기도 몇 배? 2배 움직이는 구조라면 반대로 누진세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세우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를 이만큼 밟으면 반대쪽은 이만큼 움직이는 구조.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죠. 지렛대 효과. 그죠? 나중에 학교론 시간에 배우는 구조인데,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법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뭐다? 그럴 리가요. 그래요. 합격하려고. 아, 왜 그래요? 절세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무슨 절세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세법을 배우는 첫 번째 목적은 뭐다? 합격. 시험 잘 보는 게 목적이다. 두 번째가 할 수 있으면 절세까지 하자. 그죠? 그럼 보세요. 비례세하고 누진세 중에서 절세 효과가 큰 게 누진세죠. 2분의 1로 줄이면 2분의 1밖에 안 줄어들지만 여기는 2분의 1로 줄이면 3분의 1이 줄어들어요. 3분의 1을 줄이면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효과가 큰 쪽이 이쪽이죠? 이쪽을 노려야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10시간을 공부를 했을 때 40문제짜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16문제짜리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요. 그게 현실적인 거라고요. 왜? 같은 시간을 공부를 했어도 효과가 높은 쪽을 공부를 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들이 여기 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여기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 취득세 상담 이거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지방세 상담 단 한마디도 안 나온다고요. 왜? 돈 안 되니까. 여기가 돈이 되지. 그래서 누진세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까딱 잘못하면 세금 폭탄이 쏟아져요. 근데 잘만 운영하면 엄청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러려면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 뭘 줄여야 돼요? 얘를 줄여야죠. 얘가 줄어들면 얘가 줄어드니까 얘가 확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누진세는 돕고 살자. 누구끼리? 사람끼리. 그래서 뭐별로 계산할 때? 인별로 계산할 때 간다 그랬죠? 그러면 얘를 줄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공동명의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명의가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2천만 원입니다. 단독명의면 세금을 192만 원 내야 되지만 공동명의라면 각자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각자 1,000만 원이면 60만 원이고 2명 해봤자 120만 원이라고요. 여기서 72만 원 절세가 이루어진다고요. 숫자상. 그래서 우리 공동명의 하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벌어도 1억의 돈을 벌어도 혼자 명의로 1억을 벌 때하고 혼자 명의로 1억을 벌 때하고 공동 명의로 해서 1억을 벌 때하고 세금 차이가 나요. 몇백만 원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고. 자, 두 번째. 부동산을 취득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팔아요. 자, 살 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자, 그래서 1억 원에 사가지고 1억 1,000에 팔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정상계약서 쓴 사람, 다운계약서 쓴 사람 한번 볼게요. 정상계약서 쓴 사람이면 4% 계산해서 400만 원을 내겠지만 다운계약서 쓴 사람은 4% 계산해서 360만 원 냅니다. 얼마 줄였어요? 40만 원 줄였습니다. 자, 이걸 팔았을 때 얘는 장부상 이익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세금 내면 되지만 얘는 장부상 이익이 2,000만 원이 남습니다. 192만 원 내야 됩니다. 보세요. 40만 원 줄이려다가 72만 원 더 내요. 172만 원 더 낸다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업계약서예요. 4% 부분을 조금 더 내더라도 나중에 양도할 때 확 줄이는 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처럼 사는 사람이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죠. 양도하는 사람은요. 만세 삼창 불러요. 옳거니 하고 호구 하나 물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전에 3억에 사심자 5억에 거래하신 분이 있어요. 5억에 거래하신 분이 7억에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7억에 팔았는데 살 때 3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럼 보세요. 5억에 썼으면 이익이 얼마가 잡혀요? 2억이 잡힙니다. 여기입니다. 그죠? 근데 3억에 썼기 때문에 이익이 4억이 잡힙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까지는 똑같이 오겠죠. 여기까지는. 그럼 결국 차이는 이만큼의 차이가 나죠. 맞나요? 2억 차이가 나죠? 2억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 38%. 3,800만 원. 1억에 40%. 4천만 원. 이분 원래 내야 될 세금 플러스 7,8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본인이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쓰면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모르고 쓰면. 그래서 원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면 여러분들은 업을 요구를 하는 거고 나는 다운을 요구를 하는 거죠.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그냥 싸우지 말고 정상대로 씁시다. 이렇게 가야 정상 맞는 거고 모르면은 모르는 쪽이 당하는 거고 모르는 쪽이. 세금은 그래요. 그리고 그 당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고. 누진세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게 인별로 가고 인별로 가는 것은 대부분 국세라 그랬죠. 그래서 국세 가지고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참고로 저한테 뭐 세금 가지고 와서 상담하지 마세요. 안 알려줄 거예요. 아셨죠?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공부 관계지 세무 관계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제발 옆집 거 들고 오지 마세요. 꼭 물어보면은 제가 아는 분이요 이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본인 거예요.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래서 누진세 특징 아시겠어요? 자, 누진세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럽니다. 뭉치면은 죽습니다. 누진세는. 과세 표준이 뭉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뭐 한다는 소리예요? 누진율이 커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금 폭탄이 또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지면서 합니다. 누진세 특징이. 됐어요? 비례세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비례세는 딱 그 크기만큼만 움직입니다. 2배면 2배만큼만. 근데 누진세는 안 그렇다라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 그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을 때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다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니까 다 뭐가 원칙? 물세가 원칙이고 비례세가 원칙입니다. 그죠?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다 인세가 원칙이고 누진세가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있는데 일단 원칙은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예요. 그래서 시험제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자, 우리가 보유세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거든요. 보유세가. 그때 잘 보시게 되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물세죠. 종부세는 국세니까 인세예요. 아셨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참고로 주택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을 할 때 6억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6억에. 근데 예를 들어서 A주택이 하나 있고 A주택이 하나 있고 A주택 6억짜리가 하나 있고 B주택 A주택 5억짜리가 있고 B주택 4억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 재산세를 먼저 냅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5억에 대한 재산세 하나, 4억에 대한 재산세 하나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데 자, 종합부동산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국세는 인별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소유했으면 합쳐서 얼마? 9억이죠? 자, 이 두 개가 전부 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9억이니까 9억에서 6억을 뺀 얼마?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건만 보면은 6억이 넘어가는 게 없지만 인별합산하니까 9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공동명의해라. 배우자랑. 자, 공동명의 하는 순간 둘 다 공동명의를 해버리 아니면 공동명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따로 명의를 해버리거나. 자, 둘 다 공동명의 해놨다. 그러면은 9억이 각자 얼마씩? 4억 5천씩 쪼개지죠? 인별로 계산하니까. 그죠? 그러면 6억 넘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종부세는 안 나오겠죠. 요게 시험 문제예요. 이걸 외워서 어떻게 푸냐고요. 이해를 해서 풀어야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러한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우리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부가세가 나오죠. 자, 현행 부가세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입니다. 참고로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둘 다 목적세입니다. 아까 우리 목적세 안에가 이 두 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세금은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그러면 재산세는? 그러면 소득세는? 상속세는? 증권거래세는? 창문세는? 아,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지만. 자, 창문세는? 누가 낼 것 같아요? 옛날에 유럽에 창문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새로 생기고 이러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의 종부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세라는 게 귀족들 때려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중세시대 때 창문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유리가 있어야죠. 유리. 근데 유리 세공이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였죠. 지금은 쉽지만 그래서 창문을 붙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금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개수에 따라서 세금을 때려버렸어요.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없어진 제도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다 보면은 옛날 성 같은 경우 이렇게 지어진 데 있거든요. 아니면 옛날 오래된 고택 같은 경우 보면 창문 형태는 있는데 창문이 없는 집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만들어진 거예요. 세금이 엄청 셌거든요. 네, 세금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창문 하나당 거의 한 1억씩 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거 보유세로 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뭐 유흥세라는 것도 있었고. 저만 알아요? 주점 같은 데 들어갈 때 세금 내고 들어갔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그랬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자, 그러면 지금 딱 세금만 들어봐도 이거 누가 내야 될지 알죠?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누가 내는 세금? 취득하는 사람. 소득세는? 소득 있는 사람.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내는 세금? 에? 설마 농어촌에 사는 사람? 아,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걷는 건데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누가 내야 돼요? 농어촌 외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농어촌 특별세가 농어촌에 사는 사람이 되면 지방교육세는요? 뭐 지방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내요?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낼까요? 도시?
서울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빼고 다 지방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 서울도 지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할 때 서울시장이 있다고요. 아셨죠? 다른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서울 빼고 다 지방이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서울도 지방입니다. 자, 딱히 누가 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정부도 이걸 고민한 거예요. 필요해서 만들어놨는데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걷기로 했느냐. 다른 세금에 몰래 끼워서 걷자. 그래서 이걸 부가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를 따로 내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다른 세금에 끼워서 내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자, 취득세는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끼워서 내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를, 재산세도 지방교육세를, 종부세는 농어촌 특별세를. 그것도 요 세금의 10% 또는 20%를 추가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로 100만 원을 낸다면 실제로는 12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100만 원에 그 100만 원의 20%인 2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120만 원 종부세 내는구나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걷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을 딱 해버리는 순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징수하기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징수가 들어가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두 개는 부가세다. 그때 어디에 부과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그냥 앞자만 따서 농지, 지농 이런 식으로 외울 거예요. 그냥 앞으로. 그냥 순서별로. 취등록세가 농지니까 반대로 보유세는 지농으로. 농지, 지농. 소득세는 부가세 없습니다. 이제 감면세에 붙는 부가세가 있긴 하는데 여기는 몰라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붙인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집에 가서 재산세 고지서 찾아보라 그랬죠. 꼭 찾아보세요. 재산세 고지서 보면 재산세 외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하고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같이 붙어서 나와요. 확인해 보세요. 그때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내는 사람이면, 자,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면 재산이 있단 소리죠. 살만하단 소리죠.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서 추가로 내주세요 해서 걷는 세금이에요. 취득세를 낸다. 그 말은 돈이 있다 없다? 있단 소리죠. 능력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지 말고 농어촌을 위해서 조금 더 내주세요 해서 취득세 붙여서 걷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금이라고 한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이건. 부가세예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 나왔었던 내용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외우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다 드릴 거예요, 따로. 자, 외우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지금 어느 정도는 기억나세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나 오늘 지금 3시간 동안 뭐 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아직까지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이예요. 네.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취득세 들어갈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건 지방세구나.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자, 지방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고 일반 경비에 쓰니까 보통세고 내가 직접 내니까 직접세고 물건별로 계산하니까 물세고 그다음에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니까 비례세고 취득세를 내게 되면 반드시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물납이나 분할납부 제도는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들어본 적이 있어 그러시면 돼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막연한 믿음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들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만 이럴 거예요. 첫 시간이라서 오늘 많이 해주면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올 거 봐서.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뭐 세법이
되게 딱딱한 과목이고 재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짜증이 확 밀려올 거예요. 예. 처음에는 뭔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가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재밌는 과목은 아닙니다. 재밌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재밌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즐기면서 재밌게 따라오세요. 제발 부담 갖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셨나요? 공부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어려울수록 나중에 가면은 생각이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나중에 가면.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단기간에 이걸 배워서 뭔가를 기억해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은 쌓여갈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게 다 생각이 날 테니까 그냥 그런 막연한 기대감. 아셨나요?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달은 좀 가볍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집중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세법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으로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